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금융제도의 발전 강좌를 맡은 최상호입니다. 강좌를 통해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는 첫 번째 강의로 금융제도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강좌 소개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한나라 경제에서 금융제도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이어서 한국 경제를 개관한 다음 제일 마지막에 한국 금융제도의 발전 강좌를 전체적으로 소개할 것입니다. 이 강의는 크게 4개의 소주제로 구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성장과 금융제도입니다. 여기에서는 한나라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에 금융제도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고 그러한 금융제도에는 어떠한 것들이 포함되는지를 경제학 교과서에 근거하여 설명할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화폐와 금융제도입니다. 통화량은 국민 경제의 성장과 안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거시경제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한 나라의 통화제도와 통화량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무엇이며 그 과정에서 금융제도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 주제는 한국 경제의 개관입니다. 이 강좌는 한국의 금융제도를 사례로 강의를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 경제를 전체적으로 소개하여 한국 경제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 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주제는 강좌 소개입니다. 여기에서는 한국 금융제도의 발전 강좌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학습 목표를 소개하고 이 강좌의 전체 구성과 주요 내용 등을 설명할 것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는 2023년 1인당 국내 총생산에 근거하여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을 달성한 부유한 국가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표는 2023년 1인당 소득 통계를 얻을 수 있는 182개국을 대상으로 정리한 것인데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인 국가는 총 31개국에 불과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 미만에 해당하는 국가는 총 8개국으로 한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포함되었고 4만 달러에서 5만 달러 미만에 해당하는 국가는 총 11개국으로 홍콩, 캐나다, 아랍에미리트, 벨기에, 독일, 영국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1인당 소득이 5만 달러 이상을 기록한 국가도 총 12개국이 포함되었는데 대부분이 구미국가에 해당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1인당 소득이 8만 달러를 넘는 국가는 3개국이 있었는데 스위스는 1인당 소득이 89,943달러였고 아일랜드는 91,783달러였으며 룩셈부르크는 105,997달러로 2023년에 세계에서 1인당 소득이 가장 높은 국가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잘 사는 나라도 많았지만 못 사는 나라도 많았습니다. 이 표는 2023년 1인당 소득이 3,000달러 미만에 해당하는 국가들만 따로 정리한 것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국가는 총 55개국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하였습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000달러에서 3,000달러 미만에 해당하는 국가는 총 33개국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나, 나이지리아, 앙골라 등 16개국이 포함되었고 기타 지역에서는 미얀마, 방글라데시, 온두라스, 바누아투 등 17개국이 해당되었습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북미와 유럽을 제외한 전 지역에 널리 분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1인당 소득이 1,000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국가가 22개국이나 있었습니다. 이들 국가의 대부분은 500달러 이상의 1인당 소득을 기록했지만 마다가스카르, 중앙아프리카 공화국과 부룬디 3개 국가는
1인당 소득이 500달러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 중에서 부룬디는 1인당 소득이 262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해당했는데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룩셈부르크 1인당 소득의 0.2%에 불과하였습니다. 국가 간의 소득 격차가 매우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세계 전체적으로 볼 때 부유한 국가보다 가난한 국가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2023년 182개국의 1인당 소득의 단순 평균 소득은 14,793달러였는데 이 평균 소득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기록하고 있는 국가는 전체의 69%에 해당하는 126개국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와 같이 특정 시점에서 국가 간 소득 수준의 차이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또한 국가 간의 소득 수준의 차이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수렴할까요? 아니면 확산할까요? 사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은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경제 성장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경제 성장은 부유한 나라에서나 가난한 나라에서 모두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난한 나라일수록 현재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장기적으로 1인당 소득을 부유한 나라 수준으로 수렴시키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나라의 장기적인 경제 성장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경제학 교과서에 따르면 경제 성장은 그 나라의 생산성에 의해서 결정되며 생산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이 4가지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근로자 1인당 물적 자본입니다. 여기서 물적 자본은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장비나 건축물 등을 의미하는데 근로자 1인당 물적 자본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다음에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근로자 1인당 인적 자본입니다. 여기서 인적 자본은 근로자들이 교육과 훈련, 경험 등을 통해 습득하는 지식과 기술을 의미하는데 근로자 1인당 인적 자본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근로자 1인당 자연자원입니다. 자연자원은 토지, 강, 광물 등 자연에 의해 제공되는 생산 요소를 말하는데 근로자 1인당 자연자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기술 지식입니다. 기술 지식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최선의 방법에 대한 사회의 이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기술 지식이 높고 사회적으로 널리 확산될수록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후발국이 경제 성장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앞서 설명한 4가지 요인을 개선하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 4가지 요인을 전부 설명할 수는 없고 이번 강좌의 주제인 금융제도와 직접 연결되는 근로자 1인당 물적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물적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을 투자라고 말하기 때문에 현실 경제에서 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소득 항등식은 이를 설명하는 데 유용한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소득 항등식은 좌변에는 총 생산을, 우변에는 총 지출을 표시한 것으로 이것은 정의상 항상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식으로 표시하면 y equal c 플러스 g 플러스 i 플러스 x 마이너스 m과 같습니다. 여기서 y는 국내 총생산을, 오른쪽 식의 c는 민간 소비를, g는 정부 소비를, i는 투자를, x는 수출을, m은 수입을 각각 의미합니다. 그러나 국가 간 교류가 없는 폐쇄 경제를 가정해도, 다시 말하면 수출과 수입이 없는 경제를 가정해도
여기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소득 항등식을 y equal c 플러스 g 플러스 i와 같이 다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에서 민간 소비와 정부 소비를 왼쪽으로 옮기면 y-c-g equal i와 같이 표시할 수 있는데, 이 식의 왼쪽은 국민 총생산에서 소비되지 않는 나머지, 즉 저축, 세이빙을 의미하여 위의 식은 다시 S equal I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S equal I, 저축과 투자는 같다는 이 식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국내 저축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저축과 투자를 연결시켜주는 금융제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식을 통해서는 금융제도의 역할을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저축을 하는 주체와 투자를 하는 주체가 구분되는 현실에서 이것을 연결시켜주는 금융제도가 존재해야 저축된 자금이 기업의 투자자금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금융제도는 금융시장과 금융중개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직접 금융으로 불리는 금융시장에는 채권시장과 주식시장 등이 포함되고, 간접 금융으로 알려진 금융중개기관에는 은행,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 등 다양한 금융기관이 포함됩니다. 한국 금융제도의 발전 강좌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저축과 투자를 연결시켜 국민경제의 성장에 기여하는 금융제도의 형성과 발전에 관한 역사입니다. 특히 전통적인 금융업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세계 자본주의 경제에 편입되면서 근대적인 금융제도가 도입된 후발국에서 근대적인 금융제도가 어떻게 형성 발전해 왔는가를 소개하는 것이 이 강좌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시간은 성장과 금융제도라는 주제로 이 강좌에서 금융제도를 주제로 삼은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은 화폐와 금융제도라는 주제로 다른 각도에서 금융제도의 중요성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